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숭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해설을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네, 그 논술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 숭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가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개요를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이번 모의논술은, 문항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작년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리고 분량도 마찬가지로 원고자 1,500자 내외로 쓰는 걸로 문제가 나왔고, 이번에는 문제 1번은 700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800자,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이제 쓰도록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시간이 100분이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독해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해력과 그다음에 분석력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그런 문제겠죠. 그리고 출제 범위는 뭐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이제 나왔죠. 모든 지문들이 다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제 독해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제 지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해서 독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준비할 때에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얼마나 이제 잘 꼼꼼하게 봤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의식을 잘 찾아내서 독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형은 통합 교과용 논술에 따라서 낸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과 뭐 비문학 지문, 문학 지문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교과 과정들이 두루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논술을 풀어야 되겠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이번 숭실대학교 모의논술고사의 개요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가 두 개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문제 1번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네, 이번 숭실대학교 모의논술고사는 빈곤을 좀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곤은 고등학교 내용 중에서 뭐 사회문학 파트에서 많이 다룬 지문이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텐데 이번 문제의 어떤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빈곤이라는 좀 널리 알려진 주제 중에서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원인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특정 입장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거를 포인트 삼아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빈곤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시문들이 빈곤에 대해서 어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특히나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진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 그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입장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거를 잘 대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제시문에서 찾은 근거를 바탕으로 각 입장의 한계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문제일에서는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시문의 독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독해를 할 때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분석한 내용들을 논증 절차에 거쳐서 이제 잘 구성해내야 되겠죠. 논증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의 주장이나 관점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적절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문단 구성력,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문단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표현력이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정확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논술고사를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기로 하죠. 문제 1번은
재심은 나다라마를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재심은 가의 논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재심문을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연습한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런 나눈 내용들을 토대로 가에서 말하는 논란이 무엇인가 거기랑 연결지어서 이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어진 분량이 700자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5개의 제시문을 이 분량 내에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시문을 빠른 시간 내에 독해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차이점들을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가에서 말하는 논란의 핵심을 잘 지적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각각의 제시문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문제 이제 풀 때 이제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비교를 바탕으로 논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중요한 거는 제시문을 읽을 때 이 각각의 제시문들이 어떤 테마, 어떤 주제로 하나로 묶일 수가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테마 중에서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 사안이 무엇인지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각 제시문이 어떤 빈곤이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빈곤을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가 바라보게 만드는지 이제 그런 걸 초점으로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제시문 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시문 가는 뭐 뉘른베르크 강령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이제 관련 전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 원칙들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강령의 핵심은 이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강령인데 이런 강령이 만들어진 후에도 어떤 인체 실험을 할 때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실험 대상이 되니까 1964년에 헬싱키 선언이라는 게 나와서 이 연구의 윤리적 지침을 더 강화했죠. 그래서 인체 실험을 할 때에는 피험자의 권익과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주로 어떤 점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강조돼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체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실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실험 대상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 실험의 전제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까지 읽었을 때 뭐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독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실험이 진행될 때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두 강령이나 선언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강령이나 실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지원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임상 실험을 해도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논란이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데 이 논란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이번 첫 번째 1번 문제 그 취지인데, 근데 그 논란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을 좀 읽어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약업체가 이제 실험에 참가하길 원하는 지원자를 받는데 그 지원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알바생이라든가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뭐 약이 없어 죽어가는 이런 나라들에서 환자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그 마지막 두 문장에서 이 논란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가 자발적인 동의를 해서 임상실험에 참가하는데 결국 지원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봤더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실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이제 실험에 참가한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몰려서 좀 반강제적으로 실험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으로 대두가 되겠죠. 물론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좀 암시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 제시문을 읽어가면은 이 논란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제시문만 갖고 그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제시문들을 서로 엮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왜 이런 제시문들이 같이 나왔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제시문을 읽을 때 어렴풋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 아이디어를 다른 제시문에서 좀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시문 하나로서 판단을 확정짓기보다는 다른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그 제시문의 핵심 같은 것들을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제시문 나를 한번 볼까요? 일단 제시문 가를 정리해 보면은 인체 실험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근데 이 논란이 무엇인가? 이 인체 실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인체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과, 이거는 좀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갈리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논란을 이제 가만 읽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또 모호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논란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제시문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시문 나를 한번 봅시다. 네, 제시문 나는 여러분들이 보기엔 상당히 반가운 지문이죠. 조세희의 난소공,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독해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줄거리를 주지 않아도 이 부분만 읽고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인지를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낸 거죠.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아버지와 지섭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 이제 아버지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아들이 물었죠. 근데 아버지의 답변은 일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식구 모두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이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도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평생 열심히 일을 했고 나쁜 짓도 안 했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이랬는데도 이제 우리 가족이 이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 거죠. 그거는 뒷부분에 나와 있죠. 이제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울분을 토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평생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가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평생 그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유에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시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나를
보면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집에서 쫓겨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빈곤이라는 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제시문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빈곤을 어떤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든가 의지력 박약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좀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제시문을 통해서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시문을 또 보기로 합시다. 네, 제시문 다를 보시면 제시문 다는 노직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나온 제시문인데 이것도 뭐 생활윤리나 윤리사상 이런 것들을 공부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독해를 해낼 수 있겠죠. 거기 잠깐 보시면 노직이 주로 강조하는 것들은 이제 봅시다. 중간에 개인이 생산하거나 양도받은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며 이제 그 소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런 것들이 이 제시문의 핵심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형성했다면 소유할 권리도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 나와 비교해서 한번 독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시문 나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가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다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런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한 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와 나를 이제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두 가지 제시문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얻은 재산 수의 권리는 개인에게 있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 노직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단은 개인의 소유권, 노력을 통해서 얻은 소유권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강조하면 나와 같이 어떤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나와 다의 차이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시문 라로 갑시다. 제시문 라는 좀 다와 또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여러분도 커피를 많이 마시겠지만, 커피는 재배하는 국가들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전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빚에 허덕이고 있고 미취학 아동까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단락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제 불합리한 임금 체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노동 시간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유통 구조. 그러니까 커피가 생산돼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 과정에서 그 중간에 이제 많은 불합리한 그런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커피 재배 농가의 빈곤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제시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와는 좀 상반된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노력이 빈곤을 극복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문 라를 좀 정리해 보자면 아무리 이래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제시문 라에 있는 난소공이 보여주고 있는 가족과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난이 발생되게 된 원인은 어떤 불합리한 유통구조, 그 다음에 불합리한 임금 체계겠죠. 거기 좀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불평등한 유통구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난이 발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서 빈곤이 비롯된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거는 여기 커피 재배하는 국가들이 가난한 이유는 어떤 국가 간의 불평등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유통 구조라는 거는 이제 그런 재배 국가한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커피를 사가는 좀 선진국들, 돈이 많은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적 문제점은 어떤 국가 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발견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번에는 제시문 마를 보기로 합시다. 마는 좀 재미있는 예인데, 이제 월트 체인벌린이라고 미국 NBA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수가 실력도 좋고 팬 서비스도 좋기 때문에 팬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니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체인벌린이 이제 계약을 할 때 관중 한 명당 25센트씩 추가로 받기로 계약을 하고 이제 시즌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시즌을 시작했더니 이제 그를 보기 위해서 구름같이 이제 팬들이 몰렸다는 거죠. 한 표당 이제 25센트씩.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이제 체인벌린은 훨씬 돈을 많이 받게 됐겠죠. 그래서 한 시즌 동안 100만 명이 그의 경기를 보러 왔고, 그는 추가로 25만 달러를 수입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벌린의 입장에서는 이 추가로 얻게 된 수입은 자신의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얻은 수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거다.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시문 다해서 노직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인 거죠. 내가 그만큼 돈을 번 거는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소유물이고 그런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정부가 추가 수입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이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정당한 수입이라면 세금 납부에 반발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체인벌린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얻은 수익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는 상당히 정당하다. 내가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한 노동을 하고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얻은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체인벌린은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익 추구 행동을 통해서 불평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정당한 내가 돈을 많이 능력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내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상당히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네 편의 제시문을 보자면 나, 다, 라마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자면 제시문 나와 라는 이제 어떤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제시문 다와 마는 어떤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소유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 답안을 한번 보자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이렇게 되겠어요. 어떤 개인적 선택을 중시하는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중시하는가,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가에서 얘기했던 인체 실험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 선택과 사회 구조적 요인 이런 용어가 아니라 다른 용어를 통해서도 이제 이 채심은 4개를 나눌 수 있지만 가의 인체 실험과 관련된 논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개인적 선택과 사회 구조적 요인 이런 핵심어들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물론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맞다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자면 개인적 선택을 중요시하는 입장은 이제 다와 마가 되겠죠.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입장이겠고, 그다음에 나와라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개인의 선택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나눌 수 있는지를 각각의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그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채점의 포인트는 이제 나와 라, 다와 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제시문들을 그런 나눈 기준에 따라서 맞추어서 이제 서술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왜 논란이 벌어졌는지를 위의 내용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논란이라는 거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 요거에 관한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와 이제 마에 기초할 때에는 실험자가 스스로 동의해서 이 인체 실험에 참가한다면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와 라에 따르면 겉으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실험에 참가했다고 해도 그거는 어떤 반강제적 선택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뭐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실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돈이 궁하기 때문에 실험에 이제 참가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명백하게 다른 요인들이, 자발성 외에 다른 요인들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가 부족하고 피험자가 대부분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발적 선택에는 어떤 다른 요인들이 개입한다, 사회 구조적 요인들이 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자발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발적 동의가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요인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 논란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답안을 구성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는지,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로 나눈 각각을 잘 설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란을 설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문제 1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2를 보기로 합시다. 이제 문제 2는 문제 1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2는 물어보고자 하는 게, 빈곤을 일으키는 요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하나의 관점에서만 빈곤을 바라보는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곤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것인데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을 진단을 하고, 물론 이 진단을 위해서는 제시문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정 관점이 지는 한계를 지적을 하되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논리적인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논증력,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주장을 할 때, 여기서 주장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관점이 문제가 있다, 이게 주장이 되겠죠. 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자기가 그런 걸 문제라고 생각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논증이 되겠죠. 그래서 논증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문제 2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문제 2번은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와 문제 1에서 이제 입장을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 중에서 하나 입장과 재심은 바사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써먹으라는 힌트를 준 거죠. 근거해서 빈곤의 원인에 대한 재심은 아의 관점이 지는 한계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할 때 문제를 잘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문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라는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제 한계를 지적하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제 800자니까 요 이제 분량에 맞게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제시문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이제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뽑아온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먼저 첫 단락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느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떤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제 과거에는 각각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시장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세계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묶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한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일화 시장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시장이 되면 뭐 상품이나 노동,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교역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생기겠죠. 이게 좋은 면이겠죠. 이거는 교육이 증가하면서 어떤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교육이 증가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나 빈곤 문제 같은 것도 생기게 됐다. 이거는 이제 세계화의 어두운 면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것도 힌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계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국가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세계화식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 제시문 봐도 이제 빈곤 문제가 한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공 생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 빈곤 문제를 축구공 생산을 통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구공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에서 아동 노동 착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아동 노동을 해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좀 착취하는 방식으로 축구공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강요되거나 구속된 노동.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축구공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산을 선언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아동들은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정당한 이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시문반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커피 생산 국가, 그것과 이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커피 생산 국가를 보여주고 있는 제시문과 이걸 연결시키면 이제 이런 빈곤 문제가 이제 국가 간에 생기는 어떤 불평등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시문 바를 좀 정리하자면 세계화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교역이 증가함으로써 어떤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예의 하나로서 축구공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아동이 좀 착취받고 있고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이제 그 원인에는 어떤 불공정한 계약 같은 게 있지 않느냐. 물론 두 번째는 그 커피 생산 국가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제시문과 연결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시문을 이렇게 서로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제시문을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그 제시문의 논지가 잘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논술 문제 출제할 때에도 이렇게 제시문 간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제시문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제시문을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에는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를 파악해서 풀어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가는 빈곤의 문제가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거고, 특히나 국가 간의 불평등에서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채점을 해봤는데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빈곤이 발생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지적한 학생도 많았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라는 거는 한 국가 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쓴 학생도 있는데, 그 차이를 잘 얘기한 학생들이 좀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빈곤 문제가 국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면은 이제 훨씬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그 논지의 차이를 파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쓴 답안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시문 4를 보기로 합시다. 제시문 4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뽑아놓은 어떤 도표인데 자료 1, 자료 2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죠. 자료 1을 보시면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표죠.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단순 노무직일 때와 아버지 직업이 관리 전문직일 때 자녀의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표이죠.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단순 노무직은 임금이 낮을 것이고 관리 전문직은 임금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단순 노무직일 경우에 자녀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제일 많은 거는 서비스 관리직이나 숙련 기능직, 이게 많죠. 그 다음에 전문 관리직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죠. 14%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아버지 직업이 관리 전문직일 경우에는 자녀 직업도 관리 전문직일 경우가 많다. 42.9%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자녀도 아버지와 비슷한 직업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관리 전문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도 높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직업과 부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료 2를 보시면 소득 분위별로 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소득 분위 1분위부터 5분위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교육비 지출이 상위 20%로 갈수록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도 많아지죠. 뭐
이 자료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통념상 교육비 지출이 많아지면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지고 명문대 출신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높은 임금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이 달라지고 교육비 지출은 곧 이제 대학 입학 그다음에 그 어떤 임금 여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적 불평등이 이제 대물림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는 앞서 본 제시문과 연관한다면 어떤 개인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경제 능력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을 보여주는 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도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소득 분야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죠.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이제 대물림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표 자체를 해석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문과 연관해서 해석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시문 R을 보기로 합시다. 이 R의 관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이제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시문인데 첫 번째 단락은 빈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사회적으로 빈곤이라는 게 이제 어떤 문제를 낳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곤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빈곤층이 증가하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 불안이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곤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학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 일단 빈곤이 발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 미래에 대한 계획 부족이라든가 동기부여, 낮은 동기부여, 그다음에 약한 직업윤리 의식, 의지 결여, 충동자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빈곤은 개인의 부적응의 결과이다.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평균 이하라서 성공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한 예로서 19세기의 영국의 구빈원도 빈곤을 이렇게 개인의 모자람이나 무능력 때문이라고 봤다. 이렇게 이런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제시문 R는 빈곤을 개인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계획이 부족하다든가, 동기가 낮다든가, 의지가 박약하다든가, 능력이 없다든가, 뭐 이런 원인이 빈곤을 낳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곤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100%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의 한계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라는 것이고,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앞서 본 제시문들에서 근거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시문 R는 이런 계획 부족, 낮은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빈곤의 원인을 찾았는데 이런 관점은 빈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을 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써봐라. 이게 이제 문제 2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2의 예시 답안을 한번 봅시다. 크게 나누면 이제 재심은 재심은 아겠죠. 네, 예시 답안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첫 단락에서는 재심은 아가 무엇인지를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재심은 아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물론 요약이 너무 길면 문제가 되겠죠. 전체 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을 너무 많이 하면 이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좀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쓰면 나머지 부분들을 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되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이 담길 수 있게 그렇게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심은 아가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이제 빈곤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계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를 나머지 단락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안을 쓸 때는 각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안 쓸 때는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뒤에 쓰면은 이제 채점자들이 읽을 때 답안이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딱 읽었을 때 이 답안이 이렇게 한계를 지적하고 있구나라는 게 금방 파악될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찾아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아는 옳다군요. 아는 이런 면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사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사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재심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관점의 한계를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이제 국가 간 불평등에서도 빈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의 관점이 이런 원인들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에서 보여준 커피 농장, 커피 생산 농부들, 그 다음에 이제 바가 보여준 어떤 개발도상국의 아동 착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간 불공정 계약, 불평등한 구조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제 가난한 나라의 빈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했는데 이제 채심은 아는 빈곤이 개인적인 의지 이런 거 외에 국가 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그다음에 국가 간의 불공정한 계약 뭐 이런 것들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물론 마지막에 이런 요약이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위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면.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요약해 주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글자 수의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과 그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하면서 내가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 이 답안의 핵심은 이제 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개인에게서만 찾는 견해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빈곤에 발생하는 원인은 국가 내의 어떤 불평등한 구조에서도 발생하지만 국가 간의 어떤 불공정한 계약 이런 거에서도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하면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쓴 답안도 꽤 많았어요. 이거 국가 내, 국가 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서 이제 빈곤이 발생한다. 이제 그렇게 쓴 답안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그것도 물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나누어서 쓰면 조금 더 세밀하게 독해를 하고 그다음에 빈곤의 원인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했다는 면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논술 준비를 할 때 이제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해설 강의를 마무리할까 해요. 숭실대학교 논술 문제 구성은 모의 논술 시험과 비슷한 유형과 난이도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의 논술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주로 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 논술과 비교했을 때 숭실대 논술이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숭실대 문제는 일단 독해력과 분석력을 상당히 요하는 논술 문제예요. 그래서 제시문이 길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각 제시문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들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죠.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 여러 가지 관점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답안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표나 그래프,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내고 그런 것들을 다른 제시문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교 교육과 연계해서 문제를 내죠. 그래서 제시문은 대부분 고등학교 대부분이 아니라 100% 교과서 제시문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제도 교과과정 안에서 낼 거예요. 근데 이제 주제도 여러분한테 좀 낯익은 그런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그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상식적이거나 상투적인 그런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배제할 것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답안에 반영할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조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답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난이도는 이제 모의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난이도를 조정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살펴봤던 모의 논술과 좀 유사한 난이도로 낼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시문은 평이하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좀 비판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출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할 때에도 제시문을 빠른 시간 내에 읽고 핵심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이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시문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차이점들을 드러내고 비슷한 제시문들을 이렇게 묶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좀 비판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술 문제라는 거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좀 분석해 들어가면은 당연하지 않는 그런 지점들을 파악해내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서 이제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논술을 준비할 때는 이제 이런 독해력, 그 다음에 분석력, 그 다음에 어떤 논증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들을 충분히 충실히 공부를 하되 그 여러 가지 지문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들을 잘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판적인 사고력도 좀 키우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 이번 모의 논술 결과를 바탕으로 잘 분석을 해서 숭실대학교 이제 논술 출제 경향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이제 본 시험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교과서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대상이나 문제를 이제 좀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지금 수능이 한 100일 정도, 100일이 좀 안 남았죠? 그렇게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시간에 논술, 준비도 틈틈이,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모의 논술, 강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할게요. 네.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이 논술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네. 그러면 고생 많았습니다.